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콘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손조심입니다. 매번 굉장히 영혼이 있었어요. 네, 오늘 아마 2025년 8월 14일 38페이지 이제 정규 시즌 10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딱 떨어지는 숫자 드디어 어느덧 10화입니다. 진짜 약간 감개가 무량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팟캐스트 정말 엄청난 구독자로서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듣는 팟캐스트들이 있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우리는 10화, 언니는 10년. 10년? 왜냐면 그때 이제 팟캐스트가 막 시작돼가지고 한창 연기를 뛸 때 듣는 팟캐스트를 아직도 듣는데 뭐 그것은 알기 싫다, 뭐 컨텐츠를 비보에서는 저기 비밀보장 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런 팟캐스트들이 있는데 거의 10년 된 데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있었다 사라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건재해서 거의 회사가 된 방송국이 된 그런 컨텐츠 회사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나도 이런 꿈을 키워서 팟캐스트를 하자고 때를 써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요즘에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진짜 자본력도 자본력이지만 이 의지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몇 번 10회 해봤는데 이거 진짜 대단들한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해요. 10년에서 스튜디오 38 만들어요. 좋아요. 그냥 38은 좀 그런데 뭐든 다 10회에 10년을 네. 꿈꾸다. 와,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도 일단 10화가 안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남들은 한 번, 두 번 하는 파일럿을 우리는 거의 9개나 했죠. 파일럿 시즌으로 그렇게 했고 그거 다 합치면 19개거든요. 에피로만 하면 진짜 우리 손조심은 우리 셋은 물론 그리고 미국 땅에서 듣고 있을 홍 PD 그다음에 또 우리 조 PD 또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쇼츠 엄청난 거 다 아시죠? 프로젝트 38은 쇼츠죠. 쇼츠는 진짜 조 PD의 진짜 완벽한 창작품입니다. 쇼폼 장인. 네.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잘해. 너무 재밌어. 우리 제일 재밌어. 우리 팟캐스트가. 조 PD 칭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셋이지만 진짜 거의 5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사부작 늘어나는 구독자님들과 좋아요. 구독 안 하고 보고 들으시는 여러분들 뭐 감사합니다만 구독해 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조떼꾸알. 조떼꾸알.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저희가 9월 27일, 28일 양일간 전쟁과 여성영화제라는 걸 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을 하면 반드시 다음에 영화상 끝나고 시네토크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 시네토크를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이 저희 요즘 꿈이에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500명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소망과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또 19회까지 에피 만들었던 또 우리들을 또 한번 칭찬하고 다독이면서 네, 오늘 페미니즘 필링 클래식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또 그 전에 또 빠질 수 없는 근황 갑니다. 네. 우리 또 근황조 가야죠. 근황조 갑시다. 근황은 조다. 요즘에 근황에서 나서지 않는다. 그렇네요. 근황은 조평부터. 우리 근황조 밀어줍시다. 근황. 저 근황 2개 얘기할 건데요. 양해 부탁드려요. 네. 하나는 근황다운 근황. 그래도 최근에 제가 유일하게 그래도 밖에 나간 데가 제가 이제 옥탑방에 거의 있거든요. 옥상이다? 네, 옥상이다. 근데 이제 그 옥상에 어머님이 그 약간의 도시농부처럼 엄청난 작물들을 키우고 계세요. 굉장히 오래 이제 키우셨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해서 너무 마마걸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위해서 이제 바질이랑 이탈리 파슬리 그다음에 제가 또 모닝글로리 공심채라고 모닝글로리 이런 그거 거 맛있지. 네, 좋아하고 해서 상추 그다음에 고추 이런 거를
잔뜩 심어 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실제로 나이가 있으셔서 생야채를 잘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다 먹어야 되는 운명에 처했다. 네, 먹어야 되니 그런 운명에 처하고 어머니는 늘 슬퍼하시고 내가 이걸 키우는데 먹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되게 처리하는데 왜냐하면 다 아마 이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얘네가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고. 무섭게 자라죠. 네. 비 한 번 오면 또 급격하게 맞아. 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식물의 무서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물은 또 엄청 지금 필요해요 좋아. 지금 식물 지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샐러드를 되게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바질 페스토와 오. 그 다음에 이제 레몬 파슬리 버터.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네, 저장 식품으로 이걸 만들어서 여름을 되게 잘 나고 있다. 그래서 바질 페스토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이제 빵에다 발라 먹거나 레시피. 레시피는 다 이미 인터넷에 바질 너무 페스토는 바질이랑 잣이랑 올리브 오일이랑 네. 잣도 필요해. 잣을 넣는 거지. 견과류인데. 그래서 저는 잣이랑 헤이즐넛 오. 넣어서 먹었는데 마늘, 네, 그치. 올리브유 뭐 이런 거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바질 없으면 깻잎 해도 되고. 맞아요. 깻잎 해도 돼요. 상채소 만든 거 좀 아무거나. 나눠줘요. 아니 이거 따서 지금 갖다 제가 줬더니 지금 이제 다 입에 넣어달라고 할 판인데 입에 지금. 넣어줘. 진짜 저희 너무하네. 어머니가 하나씩 다 종류별로 싸서 맞아요. 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받았어요. 오늘 진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으로 외부와 접점하고 있다. 옥상에서. 진짜 너무하네. 뭐 보통 때는 계속해서 남들 연애하는 거 유튜브로 본다. 보다가 아니야. 이제 일을 16시간 정도 하다가 아니에요. 저 평이 딱 2시간 연애 그 프로그램 보고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밖에 나갔다 오는 거겠지. 제가 그 요즘 시대 경험의 멸종의 표본입니다. 모든 네. 이번 시번 모든- 경험은 네트워크 미디어로 온라인으로 네, 한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성평등 한국영화 성평등 센터 든든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계에서 네, 저희가 이제 미투 이후에 한국 영화계 성평등과 그다음에 반성폭력을 위해서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이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든든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기구가 원래 영진이에서 이제 매번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해 뭐 그래도 작은 예산이지만 잘 그래도 꾸려가고 사실 미티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계 내 영화인들의 힘으로 그리고 관객들의 사실 힘으로 만들어진 민간 기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영진이의 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까지 키워온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에게 의지하고 있는 든든에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역량을 잃지 않고 전 계속 이어나가는 거 이걸 전부 다 정부기구 같은 데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구 특히나 영화인이면 뭐 영화계 그다음에 뭐 연극계면 연극인 이런 그 자체 내에서 사실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든든히 사실상 지금 사무실도 다 빼고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곧 머지않아 든든해서 후원의 밤을 연다고 해요. 8월 13일에 후원의 밤을 열고 가지 못해도 저희가 아마도 후원 계좌를 한번 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8월에 그렇게 나오면 후원을 꼭 반드시 해서 우리의 힘으로 관객들의 힘으로 그리고 영화인들의 힘으로 좀 든든을 지켜내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든든 후원 링크 같은 거 나오면 네네. 저희 38페이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38 공식 계정에도 좀 공유를 해서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쵸. 미투 이후에 만들어져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고 중요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저기 예산 빼버리면서 생기는 일이어가지고 저항을 잘 조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저희 또 소셜 미디어에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근황을 갈까요? 네, 이렇게 또 뭐랄까 이렇게 또 정의로운 멘트 후에 하찮은 근황을 덮으시려니 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네, 요즘에 아마 지난 그쵸? 지난 한
상반기 1년 정도 해가지고 여성과 영화 관련된 그 어떤 기구라든지 단체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링크들이나 게시물들을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단체라든지 기관이 훨씬 더 영향을 펼칠 수 있게 많은 이제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촉구를 해주시거나 잘 기사 같은 것도 팔로우업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요즘에 근황이라고 한 건 제가 이제 거의 뭐랄까. 학부나 석사과정생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너무 처절히 계속 몇 년간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뭐랄까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되도록이면 공부를 많이 하려고 시간을 많이 빼려고 노력 중인데 또 뭐 좀 하려더니 또 그렇게 또 몸이 아프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좀 공부를 하는 모드로 많이 좀 부럽다. 바꾸고 있어요. 너무 공부하고 싶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커리어 관리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아마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좀 좋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 발표문 준비. 우리 같이 프로젝트 38이 비판적 서미론학회에 가서 발표할 거거든요. 세션 우리끼리 꾸려가지고. 네, 그 준비를 좀 하고 하느라고 네 제가 약간 또 준비를 한답시고 관련돼서 드라마를 또 열심히 계속 매일매일 한 8시간씩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기대돼요. 왜냐하면 너무 드라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드라마들을 싹 다 보니까 좀 섬과 여자에 대한 드라마를 하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폭삭 소가수다를 중심으로 임상춘의 드라마를 다 보고 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저의 근황입니다. 임상춘의 너무 드라마를 본다. 좋은 근황이다. 네. 부럽다. 드라마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할 텐데 드라마만 보고 있다. 그것이 나의 근황이다. 그거랑 또 글쎄 오늘 시간이 되면 오늘 30분 페이지에서 소개할 책을 소개받은 강좌이기도 한데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에서 하는 여름 강좌를 쭉 또 듣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를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보고요. 저녁이 되면 한 2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특강을 듣습니다. 진짜 공부에 미쳤다. 좋은 시간이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시간 좀 있었을 때 진짜 취미 중에 하나가 강좌 들으러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다시 가고 싶어.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열리는 강좌들 있잖아요. 그렇게 욕심을 내서 신청해. 막 12만 원씩 내고 신청한다? 선생님은 강좌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선생님도 강좌 하시지만 아니에요.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박사의 그러니까요. 고통이죠. 박사가 되면 이제 안다. 내가 뭘 모르는지.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게 겸손해져야지. 많구나. 그래서 지금 근황은 공부다. 네. 근데 뭐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막 뭔가 집어넣고만 있습니다. 네. 근황 끝. 네. 저는 근황이 정말 너무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건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안에 그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김만권이라고 원래 이제 잘 아는 동료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뉴스인에 출연을 하시는데 휴가를 가셔서 땜빵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매일 듣는 팟캐스트 또 시사인의 뉴스인 듣는데, 김문지 기자 너무 네.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5분 하고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진짜. 저는 그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했고 근데 그때 이준석 욕을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펑크가 났어. 내가 또 땜빵을 시사인에 하러 간 거야. 근데 그때는 민주당 욕을 한 거예요. 되게 부드럽게 했는데 그렇게 막 욕하지 않았는데? 이준석 욕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준석이지만 하지만 거기에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한 스푼 떨어뜨렸더니 반응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게 참 시사 프로그램의 어려운 점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한겨레 TV에
이준석 전문가로 불려가가지고 정말 너무 싫다. 헬마우스랑 신인규 변호사랑 이제 셋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좀 깨달았어요. 아, 헬마우스가 인기가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굉장히 브릴리언트하고 잘 정리하면서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녹화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임경민 작가랑 나랑 입장차는 있지만 하는 내용은 이준석 비판이니까 크게 안 다른데 그의 언어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소통 가능하다는 느낌이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의 언어 이런 말 이런 어떤 번역체의 말 나의 언어는 약간 뭔가 허공을 때리고 있을 때 그의 언어가 딱 바닥으로 잡아주는 걸 보면서 아 저것 좀 배워야 되나? 그래도 안 배워지고 수정이 안 되네요. 그의 언어라고 지금 맞습니다. 조평님이 지적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아니야 제가 근데 그거 봤거든요. 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네네네 저 진짜 재밌게 당신 대중이 아니잖아요. 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되게 이제 욕 많이 올라와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욕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 출연하면 저 페미 말을 들어야 되냐, 뭐 제가 얼마나 과거에 갈라치기 많이 했던 앤지 아냐 이런 식의 댓글이 올라오는데 약간 상처가 되더라고요. 댓글에 원래 상처 잘 안 받는데 요즘 좀 취약해졌나 봐. 근데 그 사이사이로 너무 내 친구이거나 나를 알 법한 사람들이 막 손희정 잘한다 좋아요 이런 게 올라오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약간 취약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선풀 달아주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의외로 힘이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후로 어쨌든 불러주는 데는 무조건 가려고요. 왜냐면 들었던 평가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용기가 냈었던 건 너무 똑같은 남자들이 늘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좋더라라는 평가를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조금 다른 이야기 많이 하러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희정 지겹다 소리 한번 들을 만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손희정도 지겨워보자. 그러니까. 뭐야. 아니요. 부끄럽다. 넘어갈까요? 네. 네. 올 겁니다. 그런 날. 네. 네, 그날까지 우리 다 얘기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의 페필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할 작품은 이 대본에 충실한데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91년작 셀마 루이스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저요. 줄거리 손 출동합니다. 네, 줄거리 가보겠습니다. 보수적인 남편과 사는 델마, 그리고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루이스. 반복되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 두 친구는 함께 짧은 휴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휴게소 실버 분리돼서 델마를 성폭행을 하던 남자를 루이스가 총으로 쏘면서 작은 일탈이었던 여행은 순식간에 끝을 알 수 없는 도주로 바뀝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뒤로한 채 남부의 광활한 고속도로를 달리며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두 사람. 루이스는 멕시코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그 길목에서 매력적인 청년 제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브래드 피트죠. 매력적입니다. 델마가 제이드에게 호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루이스는 또 불안을 느끼게 되죠. 한편 루이스는 남자친구 지미에게 송금을 부탁하지만 지미는 왜요? 지미는 돈을 직접 들고 루이스를 찾아옵니다. 지미는 반지를 내밀며 청혼하지만 루이스는 이를 거절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직후 델마와 하룻밤을 보낸 제이드가 지미가 가져온 돈을 훔쳐 달아나 버립니다. 절망에 빠진 루이스를 델마가 오히려 다독이고 제이드에게서 들었던 수법 그대로 대담하게 편의점을 털어 돈을 마련합니다. 이후들은 과속단속 경찰의 총을 빼앗아 그를 경찰차 트렁크에 가두고 다시 길을 떠나고 도로에서 추잡한 성희롱을 일삼는 트럭 운전사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그가 몰던 유조차를 폭파시켜버립니다. 대담한 무법 행위와 함께 두 사람은 계속 질주하고 형사 슬로컴 역시 그들을 바짝 추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린 두 사람. 뒤로는 투항을 권고하는 확성기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의 웅장한 절벽을 향해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죠. 모든 틀을 부수고
자신들의 삶을 선택한 두 사람의 가장 찬란한 질주와 함께 영화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엔딩씬을 보여줍니다. 울었다 영화 보고. 생각보다 되게 멜로드라마틱하게 끝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훨씬 더 뭔가 착 이런 어떤 느낌인데 다시 보니까 약간 되게 완전 음악과 그 마지막 엔딩이 참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좀 조평이 좀 보태주실까요? 네. 뭐 요 영화가 어쨌든 1991년에 나왔었는데 당시에 조금 이 제작되는 과정에 대한 비하인드를 아주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리들리 스콧이 기획했던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켈리 쿠리라고 하는 이제 당시에 뭐 프로듀서도 하고 그다음에 각본도 쓰고 했던 이 켈리 쿠리가 자기가 이제 그 자신과 그다음에 이제 컨트리 가수인 팸 틸리스와의 우정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본래 감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요 시나리오를 이제 투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이제 제작사를 물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잘 투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감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 프로듀서인 아만다 템플이 좀 요거를 프로듀서로 나서가지고 저예산 독립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좀 여의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나리오 기획이 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당시 이제 영화사였던 그 퍼시 메인 프로덕션까지 이제 가게 돼요. 요게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텐데 리들리 스콧 감독은 전부 다 그 스콧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앞에 타이틀이 나가거든요. 근데 요 스콧 프리 프로덕션이 바로 퍼시 메이 프로덕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콧 감독의 프로덕션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스콧 감독이 이제 공동 제작자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도 처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원래 감독을 할 생각은 없었고 그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물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땅한 감독을 이제 찾지 못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제 본인이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하게도 이게 여자 2명의 이제 이야기이고 이 여자 2명의 배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 2명을 어떻게 캐스팅을 할까라고 하다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스타였던 미셀 파이퍼랑 그다음에 조디 포스터가 이것도 대박이었겠다. 그죠.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시나리오를 읽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엄청나게 적극적이었는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아무래도 영화라고 하는 게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일정이 뭔가 좀 잘 안 맞고 이래가지고 두 사람 다 하차를 하게 되고 파이퍼는 당시 동시에 이제 제작이 되었던 러브필드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을 맡고 조디 포스터는 그 유명한 양들의 침묵의 주인공을 맡게 되죠. 조디 포스터는 뭐 대박이네. 근데 그 두 사람이 찍었으면 또 완전 다른 맞아, 영화잖아요. 맞아. 완전 또 생각 와. 다르죠. 너무 근데 보고 조디 싶다. 포스터는 그 양들의 침묵으로 같이 아카데미 어워드의 여우주연상 후보에 지나 데이비스, 수잔 사랜든 모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 그래. 소름 돋았어. 근데 조디 누가- 포스터가 맞잖아. 네, 조디 포스터가 받았습니다. 92년도겠지. 네, 그래서 이제 조디 포스터가 받게 되고 두 사람은 뭐 이해는 예. 된다. 이해는 그리고 나서도 사실상 지나 데이비스랑 수잔 사랜든 그 다음 후보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골디혼과 메릴 스트립이 난리가 났네. 네, 후보였습니다. 이게 왜냐면 시나리오가 되게 좋았던 거죠. 그만큼 뭔가. 그래서 그러니까. 네, 와 골디온과 메릴 스트립도 대박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메릴 스트립이 뭐 약간의 어떤 좀 방향성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또 둘 다 골디온은 또 그리고 약간 순위 후보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렇게 지금 라인업을 세워놓고 보면 골디온이 좀 약간 다른 결의 배우이긴 그쵸. 하죠. 아니 그래도 지나 데이비스 역할이었을 건데 맞아, 맞아요. 엄청 잘 어울리긴 하네. 둘 다 근데 얼굴 합이 또 생각해보면 되게 신선하긴 한 것 대박이다. 같아요. 여기 진짜 라인업이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엄청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엄청 전성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차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 데이비스와 수잔 서랜들이 합류를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아카데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카데미 어워드에 다 올랐는데 이제 조디 포스터가 타게 되는 하지만 영화는 엄청나게 흥행하게 되고 그리고 요게 91년에
개막작으로 아. 이제 예, 선정이 폐막작. 죄송합니다. 폐막작. 폐막과 개막은 너무 다른데. 깜짝 놀랐어. 네, 폐막작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개막작으로 할 리는 없었겠죠 당시에. 그쵸. 근데 네 어쨌든 요즘엔 하지만 폐막작으로 어쨌든,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 뭔가 주류 영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완전 저예산도 아니지만 어쨌든 한 중저예산 정도로 예, 제작이 됐는데 이게 엄청 흥행을 하게 되고 특히 91년 생각해 보시면 비디오 시장이 엄청 열렸던 때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91년에 극장에서도 흥행했지만 92년에 완전히 홈비디오 시장에서 렌탈 1위를 하면서 부가판권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을 번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근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고 잘 만들어서 흥행의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16년에 미국 의 도서관에서 영구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로 예, 유산으로 선정이 된 뭐 그런 사실 전설적인 영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리들리 스콧의 영화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 켈리 쿠리라고 하는 처음 기획부터 시나리오까지 썼던 그 당시에 대부분 이런 식의 여성 영화가 되게 여성 서사 우정 연대 나온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 남성 감독이 만들었더라도 사실상 여성들이 각본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대부분 되게 비슷한 경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 됐을 때는 헐리우드에서 여성들이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약간 내가 제작을 해볼까라고 하는 분명히 여성 제작자들이 있었을 텐데 기회가 잘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나리오를 들고 각본이나 이제 기획의 일부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경로였던 것 같고 켈리 쿠리는 이걸로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각본상을 받게 된다.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배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네. 그래서 비하인드까지 들으니까 훨씬 더 재밌네요. 네. 진짜 이 조합들이 지금 말한 조합들도 맞아. 다 하나 그 버전으로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이 작품을 페피클로 다루기로 한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재개봉 중이기 때문이거든요. 디지털 4K 리마스터링으로 극장에 다시 걸렸고 그 4K를 다시 보는데 진짜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봐도 굉장히 시의성이 있고 흥미롭다는 게 좀 그게 약간 클래식의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페필클의 남성 감독 작품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리들리 스콧을 소개한다면 그러면 에일리언 아니야? 라는 얘기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델마 루이스 소개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참 지금 페필클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또 요즘 시리즈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델마 루이스가 왜 다시 불려서 우리 앞에 왔는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맥락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봉 문화, 재개봉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또 이제 보러 극장에 간 얘기를 또 우리 그 텔레그램 방에서 두 분한테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페필클이 아니라 그 요즘 시리즈에서 하는 영화들도 이 38페이지가 그런 영화들이 뭐 아주 대중적인 영화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좀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그리고 또 우리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지방에 살고 있는 네, 여성 전문가 관객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극장에 가면 안 걸려 있는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텔마 루이스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오후 1시 정도 영화를 봤는데 혼자 대부분 혼자 봅니다. 해피엔드도 혼자 보고요. 네, 뭐 하이파이브는 한 10명이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 이 텔마 루이스도 1명이 보거든요. 근데 콘클럽에도 혼자 봤다 그러지 않았어요? 콘클럽에도 혼자 봤나? 거의 1명이거나 2명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걸 얘기를 해보면 개인 극장 거의 진짜 그 수준인데 이 극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지금 한국에서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걸 재개봉과 더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텔마 루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번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클래식으로 소개되는 게 마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극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에 맞춰진 포맷의 영화들을 그 온전히 뭐 미장센과 그다음에 그 사운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점점 우리한테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 텔마루이스도 지금 개봉할 때는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번 작품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거 두 번째 재개봉을 2007년인가 한번 했더라고요. 네, CGV가 한번 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또 4K로 네, 또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네, 좀 훨씬 더 나은 화질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재개봉을 하는 거를 사실 싫어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저작권, IP를 갖고 있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있는 거를 또 갖다 틀면 관객은 한 명이라도 들 테니까 돈을 벌겠죠. 유통사도 당연히 그렇고 극장도 요즘에는 사실은 콘텐츠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그 극장에서 틀 개봉 영화로서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극장도 틀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영화를 또 과거에 굉장히 명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불러다가 틀면 새로운 세대도 살짝 유입되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좋아하는 올드 팬 시네필들도 또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극장도 사실은 관이 없으면 관을 안 열 수는 없으니까 놀려야 되는데 극장도 좋고 또 일부 관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작품을 만나거나 이렇게 오래된 클래식을 새 작품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향수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또 극장에서 보는 기회를 하고 재개봉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에게 좋기는 하지만 지금 극장의 관람 문화라든지 극장의 어떤 운영이나 산업 자체가 사양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약간 극장이 한쪽에서는 엄청난 스펙터클을 선사하는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한쪽에서는 약간 시네마테크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말한 것처럼 올드 미디어,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올드 맞아요. 미디어가 확실하게 분명하죠. 그 정체성이 굳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극장은 또 어떻게 어떤 문화로 전신을 할 것인가 고민이 사실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극장이란 영화제를 하니까.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영진이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네, 우리 녹음 시점에서는 어제인데 어제부터 지금 모든 극장에서 모든 관객들에게 네, 그 6,000원에 네, 쿠폰을 영화를 주는 볼 수 있게 네, 것들을 지금 모든 하고 극장이 있죠. 아니라 CGV랑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 아니에요. CQ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작은 극장들도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인디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극장의 관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슬픈 1인당 일이죠. 2편인가 이렇게까지 한계가 한정되어 있는 쿠폰 걸로 알긴 하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하고 있긴 관심 가져보시고 극장 가서 오랜만에 영화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책도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 교육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극장 가기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진이 같은 데는 하고 이런 있어요? 정책적으로는 사실 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차이를 잘 모르고 이제 그러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극장은 어떻게 보면 뭐 오페라 극장이나 그다음에 미술관과 다를 바 없는 공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텔마 루이스가 사실은 올드한 클래식이기도 하지만 요즘 시리즈의 재개봉의 기수로서 우리가 오늘 선택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길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 영화 아마 다시 뭐 2번, 3번째 보신 것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한 주평 해볼까요? 한 주평 저부터 좀 가보면요. 1980년대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본 남자들은 계집애 둘이 차에 탄 이야기라니 뭐 어쩌라고 라고 비웃었지만 계집애 둘이 차에 탄 이야기는 역사가 되었다. 이게 아까 조평이 잠깐 얘기해 준 것처럼 80년대에 계속 사실 헐리우드를 돌았었던 시나리오인 거예요. 영화가 안 된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여자 둘이 차 탄 거 누가 보고 싶어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1년에 여러 가지 맥락들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영화가 된 건데요. 그거 좀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조평이 전문가이기는 한데 왜 여성 재현, 소수의 재현 이런 거 연구할 때 2010년대 후반 정도에 한국에서도 대학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화들 빅데이터를 조사를 한 거예요. 여성 캐릭터는 대체로 어디에 있고 남성 캐릭터는 대체로 뭐 옆에 있는가. 근데 여성 캐릭터는 많은 경우에 의자와 물컵 옆에 있고 남성 캐릭터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게 차 옆이라는 거예요. 차 안이나. 그러니까 늘 남성들은 이동하고 움직이고 공간을 넓게 쓰는데 여성들은 사실 그렇지 못했던 어떤 재현의 관습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그걸 약간 뒤집은 영화다.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진부하지만 페미니스트 로드무비의 전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드무비 혹은 뭐 버디 영화 특히 이제 버디가 로드무비로 이렇게 가는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마 손평이 지금 얘기한 것하고도 마찬가지일 텐데 로드무비는 어쨌든 모빌리티 결국 길을 떠나서 모험을 하고 자기가 익숙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방해물과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뭔가를 서사를 진행시키고 개척시켜 나가는 전형적인 성장 서사와 영웅의 어떤 서사인데 혹은 안티히어로의 그렇죠 안티히어로의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로드무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들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뭐 물론 이제 백설공주도 로드무비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네, 거죠. 다른 집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결국 집으로 끝나지 않은 페미니스트 로드무비의 어떤 전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의 시대성을 생각해 보면 요 정도의 작은 일탈이 결국은 어떤 무법자의 결말로 끝나게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탈이었을 텐데 그냥 주말에 잠깐 남편들과 자기 남자 애인을 두고 네, 그냥 주말 놀러 간다. 그러니까 여자 둘이 놀러 가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이 사소한 작은 일탈이 무법이 된 어떤 시대의 이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두 여자가 점점 사건 사고를 치면서 추적하는 형사가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젊은 캐릭터한테 너무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날 밤에 그 여자랑 보내고 돈을 훔치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들 돈을 훔치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들이 강도질을 또 했겠냐. 근데 저 그 대사가 너무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지를 않는다. 근데 그게 90년대 초반 미국만의 얘기겠냐. 2025년 한국도 너무 그렇다. 거의 두 분이 했던 거랑 저도 한 줄 평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랄까 이 스펙타클과 비주얼 이미지적으로 이 영화가 너무 좋았던 이게 이 여자가 두 명의 여자가 이렇게 오픈된 차를 타고 계속 머리를 휘날리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막 달리는 거. 담배 피고.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이 핸들을 잡고 달리는 거. 그런 영화. 이게 너무 감각적으로 일단 너무 좋아서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2번을 보게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내가 분명히 대학교 때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91년도 영화더라고요. 근데 난 91년도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 난 극장에서 봤는데 이건 고등학생이 볼 영화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개봉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를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한국에는 2년 후에 좀 시차를 가지고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93년에 개봉을 해서 내가 대학교 때 본 게 맞구나라고 확인을 했고 이 영화가 또 이제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UIP 직배라고 해서 미국 영화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수입사가 수입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느냐의 문제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수입권이라고 하는 게 한국 영화 산업에서는 엄청난 이권이었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가지고 이때 산업적으로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시기 결국에는
미국 영화는 직배가 되긴 했지만 그때 이슈가 있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화천공사라는 회사가 이 영화를 잡았는데 이제 UIP는 이걸 직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 법적 공방이나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정도 늦게 개봉한 덕에 저는 극장에서 볼 수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 저는 극장에서 못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나만 나이가 많아서 극장에서 봤어. 그리고 이제 25년인가요? 25년 후에 또 극장에서 가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약간 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결국 극장에서 처음에는 언제 봤냐면 2019년인가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됐을 때 명필름에서 운영하는 극장 있잖아요. 파주에 그 진짜 시설 장난 아니거든요. 사운드 최고예요. 거기서 본 거야. 그 화면이랑 사운드랑 음악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사막도 스펙터클. 음악이 또 한스 짐머야. 그래서 그 경험이 나한테 너무 강렬해요. 그 2019년의 그 경험. 좋은 데서 본 건 역시 다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이제 뭐랄까 한 줄 평과 감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안 들어갔어. 들어가기 전에 더 해볼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고리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가? 91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한 2박 3일의 여행이 이게 점점 여행이 좀 방향성이 달라지죠. 독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규범적인 이 90년대 미국 사회가 보여주는 여성성이 과연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제공하는 뭔가 정의롭지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두 주인공이 계속 반항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를 사회가 교환을 하려고 해? 나 그거 반항하겠어 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데 자, 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아까 조평이 잠깐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90년대 초라고 하는 거 이 영화가 나오는 어떤 영화적인 어떤 배경들 영화 개의 배경들 또 한국의 상황들 이런 거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국까지 가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네, 미국 쪽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어쨌든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좀 양가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손평이 얘기했던 것처럼 70년대 말에서 어쨌든 80년대에 굉장히 미국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갑자기 확 돌아서게 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레이건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좀 보수적이고 심지어 이제 극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금욕적인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드바디라고 하는 우리 예전에 한번 요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람보, 코만도, 터미네이터 그쵸. 이런. 그래서 그 남성들의 어떤 그 근육질 남성이 이제 전사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세계를 구하는 이런 식의 영화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할 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여성들의 하드바디 영화들도 꽤 꾸준히 좀 나왔었거든요. 뭐 많이 미국 남성 영화만큼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여성들의 영화도 왜냐하면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어쨌든 페미니즘 제2물결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백래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 죽지 않고 대중문화 안으로 이렇게 굉장히 서서히 그리고 또 전면적으로 흡수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궁금하시면요. 저희가 파일럿 시즌에 러브라이즈 블리딩 녹음하면서 말씀 자세히 드렸어요. 갔다 오세요. 거기가 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요때 뭐 78년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이제 79년인가? 79년에 만든 에일리언, 뭐 그다음에 뭐 터미네이터 시리즈,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니키타, 릭 베송의 니키타가 있었구나. 미국 진출 영화인 니키타 같은 영화들 이제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여전사 영화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었던 뭐 양들의 침묵도 근육질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분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형사로 등장하는 작품이니까 좀 특별한 계보긴 하죠. 우리 나중에 또 하게 될 약간 미리 스포하자면 캐서린 비글로우의 블루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관점은 다 다르지만 근데 이제 요게 어떤 걸파워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신체적으로 확장하는 혹은 직업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는 굉장히
그 여성들 간의 이제 뭐 질투와 뭐 경쟁과 그다음에 여성들 간에는 어떤 이성애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그런 전형적인 서사들 있잖아요. 여정녀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여성 연대 우정 영화, 그러니까 여성 영화라고 진짜 이게 사실 근데 이 전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헐리우드 멜로드라마 40년대 50년대 멜로드라마들 보면 꽤 이런 영화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을 다시 페미니스트 버전으로 더 확장한 영화들이 등장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그냥 참고 뭐 이렇게 시간이 가려니라고 했던 것에서 여성들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고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일상으로부터 일탈해서 여행하는 이런 영화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이거 1991년 영화이고 남성 감독이지만 여성이 각본을 쓴 영화예요. 그리고 캐시 베이츠가 나왔던 네. 좋았죠. 그다음에 바그다드 카페. 요건 이제 1987년 영화이고 독일 영화이지만 퍼시 에들론이 만든 독일 영화이지만 사실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적도 인종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성주의 공동체를 만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성과 소수자의 연대를 보여준 파니 핑크, 도리스 데리의 1994년 작품 그다음에 이 작품 또 심평에 또 애정하는 작품 페니 마샬 여성 감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헐리우드 여성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재밌어요. 네, 근데 이번에 찾다 보니까 페니 마샬 감독 돌아가셨더라고요. 페니 마샬의 1992년 작품 그들만의 리그 지나 데이비스 나왔던 마돈나, 지나 데이비스 야구 영화. 네, 여자 야구단 얘기. 2차 세계대전 그렇습니다. 후 2차 세계대전 때 야구 영화죠. 그러니까 지나 데이비스가 이 영화 만들고 여성 스포츠에 엄청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스포츠에 여성에게 스포츠 교육을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 난 안 좋아한다 영화. 그런데 얘기 안 할 수 없는. 다시 한번 보면 또 좋아할걸요. 여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하비캐트. 오늘 텔마 루이스에 나오는 형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막 등장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 개 같은 날의 오후라고 하는 이민용 감독 1995년 작품이 사실 요 계열과 사실 거의 맞물려서 맞아요.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따르고 주도하면서 만든 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여성 해방 80년대 후반에 80년대 어떤 백래시를 뚫고 사실상 90년대 대중문화에 페미니즘이 어떻게 보면 주류화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마케터블 페미니즘이지만 그죠. 그렇게 단순히 폄하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중문화가 말하자면 파퓰러 페미니즘으로서 그 이후의 페미니스트들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들의 특징 어쨌든 여성들 간의 우정과 연대를 꿈꾸는 이런 영화. 그다음에 자신의 욕망과 트라우마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가부장제와 기존 체제로부터 일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규범성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부장제의 기본적인 멜로드라마의 그 핵심은 여자가 그 집에 그대로 정주해가지고 거기를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일탈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집을 나서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건 거죠. 아까 재개봉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이 재개봉 얘기를 하면서 또 재밌었던 거는 이게 1991년에 우리가 봤을 때랑 2025년에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이걸 새롭게 봐야 할 어떤 관점 차이 같은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클래식이긴 하지만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게 있는지,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이론적인 아니면 변화하는 사회상을 투영해서 바라볼 다른 지점이 있는지 이런 궁금증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페미니즘 비평 과연 이 영화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1991년에 개봉을 했을 때 미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타임지 커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지가 커버에 영화를 그렇게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이야기하면서 좀 살펴볼 건 뭐냐면 1985년쯤인가 위험한 정사라고 하는 영화 개봉했을 때 타임지 커버에 한번 올라가요. 스릴러가 돌아왔다 이런 제목을 달고 근데 그때는 사실 어떤 식의 내용이었냐면 굉장히 정상가족을 꾸리고 있는 사람 좋은 남자 변호사가 그냥 같이 협업하는 여자랑 하룻밤 잤는데 이 여자가 미친 여자인 거야. 스토커죠. 스토커인 거야. 나랑 연애해줘 하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 변호사의 남편한테 살해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란 말이에요. 이거를 수잔 팔루디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미국 대중문화 백래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아요. 왜냐면 원래 시나리오는 이 남자가 잘못했어로 끝나는 영화였는데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를 하면서 미혼에 능력 있고 자기 커리어만 추구하다가 싱글이 된 불안한 여자가 남의 가정을 깨려다가 처단당하는 작품으로 바꿔버리고 당시에 이런 잘 나가는 여자들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가 이 영화에 투영됐다는 거예요. 백래시 대표적인. 그래서 그냥 실제로 상영할 때 남자들이 영화를 보면서 저 쌍년을 죽여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야. 그 여자를 제일 좋아하면서. 그 여자 제일 좋아하면서. 근데 그런 작품이 타임지 커버를 장식하고 나서 6년 후에 두 번째로 장식하게 된 작품이 말하자면 텔마 루이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타임지가 이 작품을 커버로 고르면서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 영화가 과연 페미니스트들에게 충분한 작품인가? 그러면서 영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건 이 두 여자가 일탈을 하는데 이 일탈을 구성하고 있는 남성들 캐릭터가 다 너무 나쁜 사람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이거나 돈을 들고 도망가는 잘생긴 남자이거나 강간하려고 하는 성범죄자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걔네들 다 죽여버리고 뭐 차를 폭파시켜버리고 이게 니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의 최대 취향? 이 두 여자가 니들에게 모델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타임지 커버였거든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비평.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 작품 봤다 했잖아요. 그 2019년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82년생 김지영이 영화화돼서 극장에 걸려서 똑같은 얘기를 소위 평론가라는 사람들한테 들을 때였던 거예요. 특히나 페미니즘에 별 관심 없는 평론가들이 너네가 원했던 여성 재현이 이 수준이야? 근데 저는 그 수준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준 어떤 단계가 아니라 섞여 있는 수많은 여성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두 가지 약간 비교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같이 개봉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조커였어요. 호아킨 피닉스의. 그래서 그러니까 인셀이 엄마 죽이고 여자 죽이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폄하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맥락들 좀 걷어내고 간단하게 보자면 그런 영화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인셀 서사는 혁명 서사로 추앙하면서 82년생 김지영은 수준 미달의 작품으로 폄하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2019년, 2025년에 델마 루이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굉장히 현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조평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요? 네. 뭐 대본에 많이 적으셨던데. 아니 아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탈 얘기를 하네요. 일탈 이야기를 했고 뭐 사실 이때 막 부정적인 의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로저 이버트 같은 그런 평론가들은 뭐 어쨌든 이 영화의 혁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별 반전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로드 무비들은 상당히 미국 영화에서 특히나 이제 독립영화, 미국 독립영화에서는 상당히 전통 있는 그런 어떤 계보가 있기 때문에 뭐 이지라이더라든가 아니면 보니 앤 클라이드라든가 뭐 남녀 이렇게 되는 뭐 미드나잇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여여로 바꾼 것 그리고 특히나 이 여여 캐릭터들이 노동자 계급의 여성 아칸소의 그 노동자 계급 웨이트리스와 이제 주부라고 하는 이런 여성 캐릭터들로 바꾼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 영화에 혁명적인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요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이 시대에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은 좀 있었어요. 2025년에 만들어졌으면.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 시대적 맥락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히나 강간 그러니까요.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렇게까지 클로즈업해서 오랫동안 보여줘야 보여줄 되냐. 필요가 있을까라고. 근데 아마 리들리 스콧이 당연히 지금 만든다면 그렇게 당연히 안 하겠죠. 최근에 만든 영화들을 봐도.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어떤 시대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아마 당시에 어렸을 때 봤을 때 저도 그 장면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기억은 있어요. 네, 그 강간 장면이.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근데 그때는 뭐 때문에 불편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뭐 많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해서 확실히 그것이 다르게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 그리고 한편으로 델마 루이스에 이어서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작품으로 풀어냈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은 라스트 듀얼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한 강간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을 보는 3명의 인물의 다른 관점을 옴니버스처럼 엮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강간당한 여성, 강간한 남성, 강간당한 여성의 남편 이렇게 3개의 시점이 나오고 이 피해자의 시점이 맨 마지막에 재현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폭행 장면이 반복이 되어 그려지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쾌락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 장면을 살짝 피해가면서 그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거는 근데 사실 성폭행이라고 하는 건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품을 짰고,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건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폭행 장면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가 말하자면 안전하게 촬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붙었던 이런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성폭행 장면은 지금 다시 찍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굉장히 타자화하는 시선으로 그리지 않았을 거다. 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그다음 로드 무비, 버디 무비의 정전이라고 불리는 영화도 그렇죠. 남성감 당시에 이제 주로 글쎄 뭐랄까요, 액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시각적인 장치를 잘하는 감독. 남성 감독 촬영을 했을 때는 여전히 특정 폭행 장면과 그 강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촬영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뭐랄까 시대적인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성 감독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였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또 드네요. 이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그래도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미투 이후에 헐리우드에서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적인 친밀한 장면을 찍을 때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짜서 배우와의 합의 안에서 이제 장면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개입하는 전문가고요. 그 중에 무술 씬에는 액션 씬이 다치지 않게 잘 연출이 될 수 있도록 무술 감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술 감독은 액션 씬을 잘 연출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다치지 않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의 역할을 아주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앞에 말한 든든이 바로 이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에 대한 강의를 종종 하고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이 국내에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포럼을 하기도 했고, 이제 올해부터 활동을 하시는 한국에도 없던 직종이 이제 새로 생긴 해가 올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감독 우리 리들리 스콧 감독 얘기를 조금씩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전이 이제 되었냐면, 제가 손평이 얘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우리 텔마 루이스 하자라고 했더니 손평이 이거 옛날에 Dear My Friends라고 하는 노희경 그 작가 작품에서도
이 텔마 루이스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하던 대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김혜자랑 이제 나문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치매가 악화돼가지고 김혜자가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랬더니 나는 여기 갇혀있기 싫고 나는 죽더라도 길 위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기 베스트 프렌드인 이제 나문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그냥 혼자 오게 되고 그래서 그 나문희가 이 치매가 걸린 친구를 데리고서 여행을 간다고 해요. 텔마 루이스처럼. 그래서 길 위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테마가 바로 둘이 같이 영화 보는 장면도 나와요. 텔마 루이스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왔다는 걸 그 알 수 드라마가 있구나. 얘기를 해주죠. 그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해주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그 임상춘 그 작가의 드라마를 제가 쭉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동백꽃 필름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동백 역할을 하는 공효진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회장 역할을 하는 고두심이 덕순인데 둘이 막 짝패가 돼요. 이렇게 회장님 그다음에 동백아 하면서 거의 거의 엄청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가 되는데 나이를 넘어서가지고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텔마 루이스 같은 그런 짝패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창작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영화를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준 아이콘이 된 거죠. 거의 그러니까 여성의 우정, 짝패,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저항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명사가 된 게 텔마 루이스죠. 네, 감독 소개를 짧게만 좀 할게요.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안 보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 글라디에이터 등등을 시작을 해가지고 영국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스콧 프리 프로덕션 얘기했는데 삼형제가 사실은 다 이런 그 CF라든지 영화에 토니 스콧 감독 도 있고 형제가 다 그걸 했는데 영국 출신이고 헐리우드에서 영화랑 CF를 했던 감독들입니다. 거의 리들리 스코트가 안 한 장르는 없다. 그럴 정도로 영화 잘 다양한 만들어. 네 맞아요. 잘 만들어. 다양한 장르, 명작, 배경, 다양한 세대, 다양한 주제 이런 걸 한 감독이고요. 그리고 안 해본 장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억이 났는데 이거 맥켄토시 그 애플에 나온 맥켄토시 84년 1984를 이거를 예상한대요. 진짜 이거를 보면 어떻게 이제 1984년 입지전적 작품인데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1984년의 그 디스토피아적인 공간을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1984년에 나온 광고래요. 되게 저희 84년이 되게 통계적이고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애플이 만드는 이 맥켄토시가 하는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하고 광고가 딱 끝난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거 망치 해머 가지고 던지는 거. 네, 깨잖아요. 그 거대 스크린 같이 보는. 빅브라더를 상징하는 거대한 스크린을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주황색 에어로빅복을 입은 여성이 해머를 들고 와서 웅웅웅 해서 던지죠. 진짜 이거를 리들리 스코트가 만들었다는 거야. 여자가 난 깬다는 게 그게 되게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 약간 그 프리츠랑 메트로폴리스 분위기도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주얼을 사실 잘 만드는 감독인데 근데 좀 약간 지금 돌이켜보면 1984년에는 맥켄토시가 다른 1984년을 만들 거다라고 예언했지만 2025년에는 결국 애플이 만든 세계가 그 세계의 가장 통제적인 모든 게 다 그 안에 포획돼 있죠. 중독 경제 안에 가장 중독된 자. 어쨌든 그래요. 네. 오늘도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며 왔답니다. 아이폰에. 네, 어쨌든 헐리우드의 남성 중심 어떤 장르의 관습을 굉장히 여자 주인공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젠더 미러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주인공만 바꿔도 사실은 이렇게 서사가 엄청 달라진다라고 하는 장르 관습을 굉장히 잘 보여준 여성의 경험, 주체성 이걸 스크린에 굉장히 잘 놓는 감독으로
좀 유명하죠.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모든 여성 캐릭터 영감이고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가 진짜 가정의 보스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리들리 스콧이 이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대부분 사실 엄청 장르 영화고 이렇게 여성의 소소한 일상이나 가정 내에서 이거를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일상 장르, 일탈 장르, 일탈 장르에서 뭐 SF라든지 이런 장르에서 여성 우주에 나가서 외계 괴물과 싸우는 전사. 네, 이제 그게 에일리언이고 그 다음에 여성 G.I. 군인. 제인 같은 거, 여성 군인 얘기 이런 거 하고 뭐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라스트 듀얼, 그 다음에 하우스 오브 구찌도 최근에 만들었는데 어쨌든 남편 죽이는 여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죽이는 여자인가? 그 가정 내에서 어떻게 시아버지였나? 권력과 야망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사실 블레이드 러너도 사실은 리들리 스콧 감독 작품인데 이것도 전통적인 여성 캐릭터들은 아니죠. 그런 작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독도 중요한데 사실 이 영화는 배우가 진짜 중요하죠. 네, 아까 조평이 잠깐 설명해줬지만 그래도 우리 지나 데이비스랑 수잔 샌든 얘기 더 하고 합시다. 영화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배우 얘기 또 해요? 해요. 영화 얘기 조금만 해도 돼. 그냥 짧게만 할게요. 근데 사실 두 배우가 워낙 좀 이력이 굉장히 흥미롭고 두 배우 모두 어떻게 보면 자기 영화에서 받았던 어떤 수행했던 캐릭터를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좀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천했던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나 데이비스 먼저 얘기하면 지나 데이비스 56년생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의 1986년작 플라이의 여주인공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 그래가지고 세상 제일 무서워. 그 다음에 이제 비틀주스 아까 얘기한 이제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이 델마 루이스 이제 이런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 정점으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일찍 달려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남편 영화 감독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레니 할린이라고 하는. 근데 이 남편의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액션 영화, 헐리우드의 좀 전형적인 좀 블록버스터 영화들 많이 블록버스터 했어요. 액션 영화였는데 이 커트로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와 그다음에 롱키스 굿나잇이라고 하는 영화에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비평적으로 상당히 혹평을 받아요. 영화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롱키스 굿나잇은 그래도 그나마 좀 여전사로서 약간 코믹 여전사로서 좀 성공을 하긴 했는데 흥행에는 이 커트로트 아일랜드가 완전히 이제 엄청 돈을 들였는데 지나 데이비스도 잘 나가는 스타였기 때문에 돈을 들였는데 이게 폭망하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커리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네요.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들에는 종종 나왔지만 이후에는 사실상 그렇게 대표할 만한 영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 데이비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를 그 캐릭터를 맡았을 때 상당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들이 스포츠에서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되나 특히나 학교나 이제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그 옹호자,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실천가로서 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기 이름을 딴 연구소를 지었죠. 그래서 지나 데이비스 영화 미디어 연구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 2004년에 설립을 했었는데 사실 미투 운동 전이에요. 이게 미투 운동 때문에 이 연구소의 데이터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지만 빛을 발했군요. 그 전에 이미 이제 이것들을 이 연구소를 세워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우리도 데이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요거 전문가였던 이제 연구원들과 합심을 해가지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들어지는 특히나 이제 이 연구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지나 데이비스가 자기 딸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뭔가 이 딸이 동일시할 만한 그런 어떤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력했던 건 전연령 혹은 뭐 12세 요 정도 영화들에서 이 성별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균형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뭐 그리고 엑스파일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여자 아이들이 이제 과학자들을 직업을 선호하게 된다라든가 그래서 미디어의 영향력 스컬리 그리고 이제 헝거 게임 다음에 갑자기 양궁이 엄청 유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 미디어와 이 미디어의 영향력, 특히 젠더적 분석을 통해서 미디어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가 우먼 인 헐리우드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만들기도 재밌어요, 했어요. 그거. 넷플릭스 다큐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아, 있어요? 넷플릭스 네. 다큐는 아닌 것 네네네. 같고.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요 영화를 저는 꼭 한번 보시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재밌어요. 있다. 의외로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른 여성 인력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잔 서랜든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잔 서랜든 4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영화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수잔 서랜든은 여러분 로키 호러 피처쇼의 보셔야 됩니다. 주인공입니다. 로키 호러 픽처쇼입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진짜 포니테일하고 날아다니는 맞아. 네, 그래서 로키 호러 피처스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저예산 독립영화에 완전히 스타덤이 됐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동시에 루이말의 프리티 베이비, 애틀란틱 시티 이제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좀 작품성 있는 영화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요때 헝거라고 하는 또 유명한 뱀파이어 영화죠. 여기에 이제 카트린 드네브랑 또 섹스씬을 찍게 됐어요. 토니 스콧 영화예요. 네, 리들리 맞습니다. 스콧 동생이죠. 동생. 그리고 이제 형인지 동생인지. 상당히 그러니까 아트 필름에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커리어를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스트웍의 마녀들이라든가 로렌조 오일, 맞아, 로렌조 오일. 의뢰인, 그다음에 데드맨 워킹, 데드맨 워킹의 수녀. 로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여기 여주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데드맨 워킹, 그다음에 작은 아시드, 스텝맘 뭐 이런 영화 헐리우드 영화들이 쭉 나왔고 이 수잔 서랜드는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이제 크게 내 특히 환경,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기후 정의 얘기했는데 뭐 환경, 그다음에 반전 운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좌파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가자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사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배우입니다. 수잔 서랜든이 2016년에 트럼프 나왔을 때 그 트럼프랑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붙었었던 거잖아요. 클린턴 언니 붙었던 거잖아요. 아마 녹색당인가를 지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은 성기로 투표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롭죠. 흥미롭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두 배우가 붙었으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 두 캐릭터가 셀마하고 루이스가 사실은 이제 차를 타고 길을 떠나죠. 그리고 둘이 이제 친구고 그래서 이런 영화를 사실은 버디무비, 로드무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우정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우정을 확인하는 길을 떠나서 성장하는 영화는 사실 남자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게 이제 리들리 스콧이 뭐 젠더를 기입했다라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것도 짧게 좀 얘기하고 할까요? 그 이제 버디무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남성성을 실험하는 장이고 서로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남자가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면서 어떤 식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결과적으로 내적 성장을 하는 요런 장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너무 우리한테 친숙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뭐 이지 라이더라든지 보니 앤 클라이드는 다른 성별이지만 내일을 향했어라 뭐 이런 식의 영화들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영화들 중에 보통 우리가 브로맨스 영화라고 하는 것들 다 버디무비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런데 여행을 떠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살아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 성장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사실 처단을 당하죠. 슬퍼하고 실패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드무비랑 또 굉장히 잘 붙는. 근데 남성 장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 장르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 버디무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전 영화는 역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정년이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가부장제가 여성들한테 요구하는 바를 굉장히 열심히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천을 통해서 교란을 만드는 두 여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데 좀 재미가 있었죠. 이런 영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델마 루이스 전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델마 루이스가 그 여성 버디 로드무비의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작품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남성 버디무비랑 여성 버디무비를 좀 비교해 보면 차이는 확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결과적으로는 내적 성장을 이루거나 목표를 향해 가거나 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오히려 일탈과 연결이 되면서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좀 가지 않나?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뭐 쫓기다가 결국은 그랜드 캐년의 절벽으로 날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추락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해피엔드 얘기할 때 나는 이 프리즈 프레임을 희망으로 해석했다면 또 조평은 그 제일 우울한 프리즈 프레임 아니냐고 그때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때 이걸 희망이라고 해석했었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 데이비스가 그 지나 데이비스 영화 미디어 연구소랑 관련해서 델마 루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를 읽었던 기억 때문이었던 것 같아. 이 영화의 핵심은 두 여자가 죽는 걸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다. 우리는 죽지 않았고 살아서 버텨서 여기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스크린 밖의 이야기죠. 그렇긴 하죠. 스크린 밖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스크린 밖이 결국 그러네요. 스크린 밖의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여성 버디무비는 또 남성 버디무비와는 다른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면서 이야기가 간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길 위에 두 여자가 달려가는 걸 보면서 편안함을 느끼진 않잖아요. 우리가 해방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해방과 편함, 행복은 또 다른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이게 사실 여자가 모험을 하러 길을 떠난다. 아까 신사른 금발을 좋아해 얘기해줬지만 사실은 길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성장하는 거는 다 길을 떠나는 모험의 얘기는 사실 다 남자 얘기거든요. 사실은 선호공 얘기도 길 떠나서 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든 그다음에 또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다 남자가 길을 떠나서 아버지를 극복하고 뭔가를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다 대부분 그런 서사거든요. 근데 아까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여행을 떠나는 거는 사실 계급적으로도 좀 높고 어떤 능력이 있고 무언가를 아주 고귀한 무슨 임무를 달성해야 하는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 건데,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두 여인은 사실은 직업적으로 트레이드 되어서 떠도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한 여성 노동자의 제일 먼저 트레이드 되는 그 어떤 노동 인력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지의 마법사가 좀 나은가 싶기도 하네. 네, 오지의 마법사가 있네. 사실 동화들에서는 꽤 종종 있어요. 떠나는데 여자애들이 떠나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이 두 여자가 또 약간 자발적으로 자기가 떠나기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남성의 허락 없이 떠나서 자유와 탈주하는 게 이 영화의 중심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이크로웨이브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전자레인지에 델마가 폭력 남편이어서 완전 가스라이팅하는 남편이어서 여행을 간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오늘 집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놓고 전자레인지에 다녀온다고 메시지 써가지고 붙여놓고 그 밑에 이거 돌려 먹으라고 이렇게 냉동 음식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또 심지어 꽃을 하나 꽂아놔요. 화내지 말라고.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을 잠깐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델마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딱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제 둘은 거의
아까 성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장의 방식이 좀 되게 흥미롭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달라요. 네, 둘이 다른데 둘이 점점 서로를 맞아요. 닮아가고 서로의 너무 닮아가. 포지션을 바꿔가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처음에는 수잔 세란든을 연기한 루이스. 음. 네, 루이스가 완전히 훨씬 더 주도적이고 계속 네. 루이스가 운전을 하고 네. 있죠. 그 운전이 되게 중요해요. 담배를- 누가 핸들을 잡느냐. 담배를 피고 네, 담배를 피우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음. 그다음에 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어떤 그렇게 계속 살아온 부분이 없잖아. 아마 성격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루이스의 결정에 좀 따라가고 그의 결정을 순종적인 블론드 여성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약간 좀 흔히 말하는 남미생? 남미세예요. 흔히 말하는이 아니라 그냥 남미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고를 왜 보통 이제 이 가부장제 서사에서 문제시하는 것이 여성들이 사고를 치면 여성들은 트러블 그 자체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면 그쵸. 이걸 이제 남성들이 해결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델마가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되게 순진한 척 웃고 막 또 그러면은 루이스가 짜증을 내다가도 이거를 이제 다 해결해주는 요런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부치와 전형적인 fem처럼 보이죠. 저 부치와 fem처럼 보이면서 요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 역할이 그렇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 할수록 섞여 들어가서 맞아요. 서로의 어떤 루이스는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루이스 안에도 다른 어떤 취약점들이 있다. 상처가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델마는 델마대로 내가 이런 문제들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것을 주도하고 결정하고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둘의 어떤 변화와 교차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엔 결국 이 델마가 계속 가자. 벼랑 끝에서 결정하자. 잡히지 말자. 그래서 정말 Let's keep going 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를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결정을 하는 장면들이 이 둘은 모두 다 사실 성장했다라고 뭐 루이스도 사실 자기의 트라우마를 일종의 대면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꽤 성장 영화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두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닮아가던 그 교차점 어딘가에서 델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까지 나는 평생 살아온 중에 제일 제정신이다. I'm awak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각성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두 여성이 함께 처음에는 어쨌든 델마가 남미세가 맞기 때문에 남성들과 엮이면서 계속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호해주려던 것이건 아니면 자기 트라우마 때문인 것이건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루이스가 이제 사람도 죽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처음 딱 이 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한단 말이야. 맞아요. 이거 너 때문 아니야? 우리 되게 즐거울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네가 죽여서 안타까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것 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잘 그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 어색하고 이상하거나 무리스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이고 나서 식당에 와가지고 식사할 때 커피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루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약간 원망하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다음에 델마도 그러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피해자를 블레임하는. 근데 그 순간 이제 루이스도 깨닫잖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마저도 이 피해자인 친구를 내가 이렇게 블레임하다니. 근데 서로 그때는 솔직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이거를 막 정말 다 정의로운 방식으로만 사람은 살 수 없는데 그런 감정들을 다 노출시키는 것이 상당히 대중적이면서도 솔직하다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둘이 닮아가는 과정을 영화에서 정말 잘 표현을 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면 둘이 옷차림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 사실은 너무 달라요. 델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러블리하고 러프하고 그다음에 화장도 메이크업도 굉장히 진하고 샤랄라 하던 의상을 입었던 친구가 점점 더 진과 그다음에 티셔츠 이런 것들을 노 메이크업과 그다음에 머리를 틀어 올리고 그다음에 델마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따라하죠. 델마 같은 경우는 루이스 같은 경우는 외모 자체가 이렇게 크게 변화
하지는 않는데 사실 심정적으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루이스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기가 겪었던 영화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루이스도 과거에 텍사스에서. 어떤 시절에 텍사스에서 지금 텔마가 겪을 뻔했던 바로 그 장면을 본인은 겪은 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반복강박인 것처럼 이번에는 그때는 자기가 그 상황 통제를 하지 못해서 피해자였지만 근데 텔마가 그 상황을 겪었을 때는 이번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사건을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강간하려고 하는 성폭행범을 죽인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걸 통해서 자기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기 어떤 삶을 그동안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방식으로 휘둘렀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둘이 이렇게 닮아가는 걸 중간에 영화에서 둘의 얼굴을 교차 편집을 해서 쭉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이 둘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들이 있는데 두 사람의 외모가 변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주체성과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서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운전을 하냐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 차를 움직이는 것과 서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걸 누가 하는지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여줘요. 텔마가 할 때가 있고 루이스가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운전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이건 나만 하는 일이 아니고 너도 주도적으로 행동해라는 명령처럼 들렸어요. 나한테는. 운전해, 차 갖고 와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 자유에 대한 주체성을 서로 북돋아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 델마가 이제 그 차에 탈 때 거의 집을 옮기듯이 모든 거를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전히 집을 떠나지만 집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것을 훌훌 다 벗어 던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상당히 좀 해방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준다. 영화가 디테일이 되게 강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예전에 볼 때는 별로 신경을 못 썼었던 장면인데 이번에 좀 눈에 들어왔었던 건 텔마가 계속 스니커즈 같은 초코바를 먹는데 하나를 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지 않아요. 한 입 먹고 냉장고 넣었다가 또 빼고 또 한 입 먹고 또 냉장고 넣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코바 하나를 다 끝내지 못하는 여성 신체의 강박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그만 먹어야지 하고 또 꺼내고 그만 먹어야지 근데 불안해질 때마다 꺼내 먹는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거짓말해야 되면 꺼내 먹고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이게 91년도의 디테일인데 왜 2025년에 내가 이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안 하고 넘어가기도 아쉬운 거. 이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흥미롭게 보았다거나 비판하고 싶거나 아니면 더 언급하고 싶은 남성 캐릭터들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적. 뭐랄까 하비키트 캐릭터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모든 남자들이 다 지금 델마 루이스의 그냥 작은 일탈을 엄청난 범죄 행위로 바꾸는데 다 기여하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이걸 막고 싶어하는 게 하비키트인데 결국 우리가 그 작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좋은 가부장도 여성들의 해방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되게 중요한 게 델마 루이스가 둘이 손잡고 keep going 하잖아요. 하비키트리 막 뛰어가면서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느려. 그러니까 슬로우야. 그게 굉장히 더 상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잡을 수 없어. 뭐 혹시 이 여자들을 이해하거나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의 일탈이거나 이런 걸 이해하는 남자가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그의 설득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해 못한 거죠. 왜 두 사람이 악셀을 밟는지
이해했다면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못 쫓아갔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캐릭터가 흥미롭고 답답하다. 고구마 같은 느낌. 맨날 그런 캐릭터 피아노에서도 그렇고. 하비키 피아노도 그런 거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이 남성들은 사실 이렇게 자유를 찾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모두 다 사실은 방해물이 되는 그런 뭐랄까 다양한 스텝과 단계로 방해물이 되는 존재로 사실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은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 시스템을 인간화하여 인간의 얼굴로 만들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여러 캐릭터들인 거죠. 아주 나쁜 남자, 그다음에 사기꾼 같은 남자, 꽤 좋은 남자처럼 보이지만 청혼했는데 안 받아주면 책상을 엎는 남자, 그리고 무기력한 좋은 남자, 뭐 이런 건가.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못된 놈. 브래드 핏. 브래드 핏이 사실 이 영화로 거의 스타덤에 오르렀죠. 네. 예쁘긴 또. 근데 엄청 캐스팅이 사실 원래 안 하려고 해서 계속 탈락되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브래드 핏을 캐스팅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성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도 사실 할 게 많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엔딩? 이제 또 마무리 얘기와 엔딩 얘기를 좀 엔딩하고 마무리하죠. 될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이제 뭐 여러 장면들 이제 여러분들 관심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여러 장면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엔딩은 영화적으로 사실은 이제는 정말 정전이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딩 장면이랑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사나 더 또 아직 얘기 못한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 하면 꼭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이 엔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그 시카고라고 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카고가 아니라 텍사스. 너무 완전 시카고 오클라호마가 아니고 세 글자. 텍사스라고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오클라호마에서 멕시코까지 도망가는 과정의 이야기인 건데 오클라호마랑 멕시코 사이에는 텍사스가 있는 거죠. 그 텍사스라는 공간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 수 없는데 루이스가 도저히 이 공간을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했었던 성폭행 기억 때문이고 사실 그 기억이 왜 루이스가 그 남자가 성폭행 가해자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루이스 행동을 관객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텍사스에 대한 맥락이 풀리면서 어떤 관객은 그 행동을 100%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텍사스를 거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여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프리즈 프레임으로 영화가 끝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텍사스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상징하는 바로 그 폭력의 경험들이 얼마나 여성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수 있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경험이 어떤 다른 시공간으로의 점핑을 또 만들어내는가 가능하게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들어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공간 설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텍사스를 둘러싼 여러 대사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들에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하비키틀도 자기가 이 여자들을 이해한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루이스한테 통화로 그 얘기 하거든요. 나는 당신이 텍사스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알고 있다. 근데 알 수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말만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 어떻게 알겠어? 사건 개요 정도로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너무 가로막지 맙시다. 그럴까요? 그렇네.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죠. 좀 슬로우로 좀 느리긴 하지만 주평. 네, 저는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전설적인 엔딩이고 아마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이 정도의 엔딩은 졸업 정도? 네, 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졸업할까? 더스틴 호프만의 졸업.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이거는 그냥 텍스트 내적으로만 읽으면 뭐 계속 손평이 뭐 살아서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냥 이거는 죽었다. 네, 죽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사막, 그러니까 미국 로드무비에서 사막은 진짜 중요한 공간인데 어쨌든 그 장면의 연출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멜로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건다든가 막 사막 먼지를 뿌옇게 일으킨다든가 뭐 그리고
어쨌든 뛰어내릴 때 되게 화이트아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의 이제 장면들은 물론 굉장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다음에는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유예하는 것인데 근데 저는 왜 이것을 유예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들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의 작은 어떤 이 해방의 순간들은 사실 남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다른 어떤 여자들, 다음에 다른 재현들로 이어질 갑자기 캐대원이 생각이 나는데 계보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화이트하우스로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다음 에필로그처럼 이들의 어떤 순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오프닝에 그 딱 떠나기 바로 전에 짐을 싣고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둘이 이렇게 딱 찍으면서 스틸로 이렇게 딱 멈춰버리는 프리즈 프레임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들이 결국은 어떤 가능성들로 무언가를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 그 순간들로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도 프리즈 프레임의 전형적인 사실 사용 방식이겠죠. 진짜 이 영화의 중요한 프리즈 프레임은 그 폴라로이드 사진이네요. 네. 그 허공에 떠 있는 장면이 아니라 둘이 이제 엑셀을 밟기 전에 그 맞아요. 폴라로이드 사진이 클로즈업으로 날리죠. 사진 날라가죠. 네, 좀 저도 마지막에 정리하는 멘트로 생각을 해보면, 네, 아까 텍사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이제 시작될 때 이들이 오클라호마 어딘가에서 들어가는 이제 술집이 실버블렛이잖아요. 실버블렛이고 그리고 그 휴게소 술집을 들어가면서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또 텍사스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면서 들어가. 그거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그때 느꼈던 그 텍사스와 이 술집은 너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겠죠. 들어가면서부터 루이스는 이미 어떤 그 뭐랄까 바디가 느끼는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가서도 진짜 달라요. 그거 되게 경직돼 있잖아요. 계속 내내. 그 생각이 그래서 텍사스라고 하는 것의 모든 의미는 네. 폭력적 공간. 맞아요. 네, 남성적인 폭력적 공간의 대명사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가는 것도 싫었던 거죠. 재밌는 건 이 영화에 다 남자 등장하잖아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주인공 말고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거기에 서빙하는 서빙이 해주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굉장히 뭐랄까 여성연대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맞아요. 보여주거든요.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술을 서빙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강간을 했던 강간범인 할렌이었나? 그 사람이 와도 그냥 제발 저리 가라. 괴롭히지 말아라. 그 언니들한테도 계속 팁을 주죠.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애야. 라고 팁을 주는데 어쨌든 텔레마가 그걸 받지는 않죠. 그리고 그때 한번 등장했다가 나중에 우리 형사가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러 올 때 유일하게 이제 뭐랄까 취조하는 목격자로서 사건을 조사할 때 이야기하는 여자가 바로 이 웨이트리스인데 계속 얘기해요. 할렌은 얘는 언젠가 어디선가 이런 일을 당했을 만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기꾼이고 놈이다. 그다음에 늘 이렇게 수많은 여자한테 늘 찝쩍거렸던 그런 애였다. 그리고 그 두 여자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여자가 아니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유일하게 팁을 많이 줬다. 이렇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조연 같은 여자가 보여준 행동이 엄청나게 사실은 여성연대 우정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한 10분 정도 보았을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오늘도 할 얘기 다 못했지만 마무리해야겠죠. 근데 오늘 심지어 38페이지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다음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38쪽은
네, 매회 이렇게 여러분 구독자가 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3명씩 이 좋은 팟캐스트 여러분 영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팟캐스트 38페이지는 팟빵하고 아이튠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프로젝트 38을 검색을 하시면은 네, 저희 녹음하시는 모습까지 진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지금 편한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그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힘을 주고 싶으시다. 더 좋은 팟캐스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에피소드 후원이나 정기 후원이 있습니다.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광고하고 싶으시거나 혹시 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메일 project38 프로젝트 38 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흘려보낸 페이지 속 어딘가에 머물러서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38페이지. 네. 오늘도 네, 선조심이었습니다. 혼자 다 해버렸네. 네. 그럼 알차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